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현상학과 하이데거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활세계적 현상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상학과 하이데거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영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했었고, 그 이후부터는 한전숙 교수님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저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오늘도 오늘 내용이 이 책의 어디 위치에 있는지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 책은 서론이 있고요. 현상학의 이념, 기술적 심리학, 선험적 현상학, 그리고 생활세계적 현상학, 그리고 맺는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생활세계적 현상학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활세계적 현상학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선험적 현상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선험적 관념론, 심지어 절대적 관념론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왔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과연 제1철학을 실현한 것인가? 현상학의 이념인 거죠. 그래서 엄밀한 학으로서의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념, 또 제1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념을 실현한 것인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후설 자신이 자신의 현상학을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 노에시스와 진료. 그래서 이제 가장 이런 이제 그 일종의 성소라고 불리는 가장 심층부에 있는 노에시스하고 진료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에시스와 진료가 이렇게 이제 관계되어서 노에마가 형성되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초제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는데, 가장 그 핵심으로 도달하게 되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바로 노에시스하고 진료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진료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 노에시스가 진료를 만든 것인가? 그런 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이 진료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진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진료가 주어지지 않으면 구성작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노에시스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료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진료는 어떻게 주어지는 거죠? 라고 이렇게 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선험적 현상학에서 또 선험적 관념론에서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적 존재이고 심지어 절대적 존재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자존적이고 절대적인 주관이 대상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진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진료는 주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진료는 어떻게 주어지는 거지? 라고 하는 문제가 현상학에 제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진료를 후설은 감성적 체험들 혹은 감각 내용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진료라고 하는 것은 감각 작용을 통해서 주관에게 주어지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감각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수동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 수동적이란 말은 뭐냐면 주관 밖에, 주관에 연유하지 않는 어떤 것이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주관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게 수동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동적이란 말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관 밖에서
주관에 의해서 연유하지 않은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주관으로 작용해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수동적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험적 관념론에서 일종의 절대적 관념론으로서 주관의 대상 구성 작용이 극도로 강조된다고 하더라도 무언가 객관의 사실성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주관이 과연 자기 완결적 존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자, 후설에게 있어서 진료라고 하는 것은 칸트처럼 무질서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칸트처럼 무질서한 것은 아닙니다. 후설의 진료는 자신의 선 구조를 가지고 주관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 구조. 자, 그래서 그 잡다한 무언가가 센스 데이터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우리 주관이 정리해 가지고 뭐 선험적 감성론 뭐 이렇게 이제 또 오성에 의한 범주에 의한 이러한 이제 그 정리 이런 걸 통해서 종합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대상이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칸트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진료 자체가 자신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논의들은 다 진료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노에시스의 대상 구성 작용, 노에시스가 대상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게 주관의 뜻대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진료가 있고 심지어 이 진료는 주관이 능동적으로 작용하기에 앞서서 나름대로의 질서와 구조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형성된 것이 오로지 주관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료 자체가 자신의 구조와 자신의 역사와 자신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라고 하는 것은 대상 형성의 응분의 발언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오게 되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바로 순수 노에시스학이 있는가 하면 순수한 진료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인의 힐레티크, 바로 순수한 진료학이 존재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진료학을 살피는 시각을 후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발생적 방법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발생적 방법. 자, 이렇게 이제 발생적 방법과 연관된 것이 바로 발생적 현상학인 것이죠. 자,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환원을 통해서 밝혀낸 선험적 절대자는 사실상 최후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 환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언급되는 환원이 형상적 환원, 그 다음에 현상학적 환원, 생활세계적 환원,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환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 환원을 통해서 밝혀낸 선험적 절대자는 사실상 최후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념들 1에서는 후설이 의식적으로 내적 시간 의식의 문제를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념들 1에서는 내적 시간 의식의 문제를 의식적으로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의식의 밑바닥에는 시간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흐름인데 체험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체험들은 모두 나의 체험으로 의식되어 있죠. 자, 그런데 다양한 체험들이 나라고 하는 나의 체험이라고 하는 면에서 나에게 속한다는 점에서 통일성을 이루고 있죠. 그렇죠. 우리 의식에서 이루어지는 체험들은 다 내 체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체험들이 있는데 그 체험들은 다 알고 보니까 나의 체험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체험류의 다양을 하나의 종합 원리로 통일하는 것이 뭐냐? 바로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의식에 있어서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층적인 그런 이제 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시계의 시간이라든지 객관적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 구성적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의식의 연구가 이러한 시간성의 차원에 들어서게 될 때 후설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발생적 연구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념들 1에서 대체로 이루어진 연구, 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소개했던 그런 이제 이야기들 있죠. 뭐 판단 중지라든지, 혹은 이제 선험적 한원이라든지, 현상학적 한원이라든지, 선험적 관념론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다 대체적으로 정적 연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연구를 할 때도 사실은 내적 시간 의식의 문제나 발생의 문제도 사실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동시에 발표되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정적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평면적인 측면에서 의식의 지향성, 특히 이제 노에마 노에시스, 노에마 구조로 체험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에시스 노에마. 그래서 노에시스가 진료에게 작용해서 노에마를 형성하는 이러한 이제 그 이야기는 체험의 흐름, 의식의 흐름을 굉장히 평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근데 발생적 현상학은 뭐냐? 여기에 시간 차원이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와 대상의 구성의 역사가 그 근원으로까지 파헤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어슈티프퉁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근원 설립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발생적 현상학에서는 시간 차원이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의 연구가 시간성의 차원에 들어서서 시간 차원이 도입되는 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발생적 연구라고 불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야기가 더 발전하게 됩니다. 논리 연구 1에서 강조됐던 게 뭐죠? 바로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흐름, 의식의 체험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주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념들 1에서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순수 자아로서 의식의 다양한 형식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허한 동일성 극이었다는 것입니다.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그 성찰에 가게 되면 자아는 이 둘의 종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동일성 극이면서도 의식 내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이게 또 앞에 이야기하고 우리가 연관지어 보게 되면 굉장히 낯선 거죠. 야, 의식은 전혀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영향을 받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향작용의 동일성 극이면서도 습성을 간직하는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역사 같은 게 생긴다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자아를 뭐라고 부르냐면 모나드라고 부르는 거죠. 모나드. 그래서 이제 이 모나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나드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는 노에시스 노에마라고 하는 이런 평면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이러한 이제 그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좀 다른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찰이라고 하는 데카르트적 성찰을 말하는 거죠. 이 성찰까지 오게 되면 상당히 이야기가 좀 달라져 가지고 이런 이제 그 모나드 이론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생활세계적 현상학이라고 하는 논의로 우리가 넘어가면 되는데요. 진료학은 선험적 감성론, 수동적 종합, 선수로적 경험, 생활세계 이런 다양한 이야기로 불리게 되는데 이제 이 진료학의 이제 그 측면 중에서도 특별히 생활세계적 면을 또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세계라고 하는 개념을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 후설 현상학의 진료적 측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활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일상의 세계를 생활세계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일상세계가 사실은 우리 현대 성인들에게는 자연과학의 법칙에 따라서 인과적으로 규정된 세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생활세계의 측면에서는 해가 이제 떠가지고 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으로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자연과학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갈릴레이죠. 그래서 이제 후설은 갈릴레이를 발견의 천재이면서도 은폐의 천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과학주의의 기반을 갈릴레이가 붙였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수학적인 세계, 세계라고 하는 책은 수학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수학적인 세계는 경험의 세계를 이념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념의 옷을 입힌 세계예요. 굉장한 이제 이런 새로운 어떤 이제 견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히려 상식의 세계를 넘어선 과학의 세계가 있고 수학의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후설이 보기에는 수학의 세계라든지 이런 자연과학의 세계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세계는 실질적인 생활 세계에 대해서 이념의 옷을 입힌 그런 세계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세계, 자연과학적 세계, 객관적인 세계의 바탕이 되는 세계를 바로 생활 세계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과학주의는 사실은 생활 세계를 보는 하나의 눈에 불과한데, 근대인들은 이걸 참된 존재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대인들은 생활 세계가 학의 의미 기반이라는 사실을, 이 생활 세계가 있으니까 그런 세계도 생긴 것인데 그걸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활 세계적 판단 중지를 하고, 뭐 이런 이제 자연과학주의나 이런 이제 수학적인 그런 세계 해석에 대해서 판단 중지하는 거죠. 그리고 생활 세계적 환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세계적 환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환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생활 세계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순수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말할 때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대상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표현, 모든 타자도 배제하고 오직 나에게 대해서만 대상, 나에게 대해서만 세계라고 하는 이런 순수한 경험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선수로적 경험의 영역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1위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경험계와 선수로적인 경험의 영역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후설이 말하고 있는 모든 이념화, 이 자연과학적 이념화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이런 것에 앞선 생활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경험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계에 침전되어 있는 역사성을 뒤쫓아가 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제거하고 배제한다는 거죠. 이런 이제 역사적인 침전물들을 다 제거하게 되면 아주 순화된 생활세계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순화된 생활세계적 경험계를 뭐라고 불렀냐면 도크사라고 불렀던 거죠. 혹은 이제 도크사의 세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독사라고 하는, 이렇게 얘기하죠.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 독사, 이것이 이제 이 도크사가 된 거죠. 이렇게 이 독사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의견이라든지 심지어 억견이라고까지 불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식의 이제 대상인 그런 이제 것과 대비되는 그런 이제 상식의 세계,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폄하되어 왔던 것이죠. 이런 것들은. 그러나 이제 후설은 이런 도크사의 세계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되살렸다는 것입니다. 이 도크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이념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아무런 명명도 없는, 타자와도 관련되지 않은 나의 이런 이제 순화된 생활세계적 경험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영역은 사실은 이제 이성적 영역이라기보다는 감성적으로 친숙한 그런 이제 주관적인 업견의 세계를 말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전에는 굉장히 무시하고 폄하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후설에 이르게 되면 이 도쿠사의 세계는 생활 세계적 환원에 의해서 도달되게 되는 그러한 아주 긍정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되고요. 생활 세계적 경험계, 이걸 도쿠사의 세계라고 부르면서 후설은 여기에 더 근원적인 명정이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역전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 생활 세계라고 하는 것은 호리존트라고 하는 지평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생활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나 나의 생활에 앞서서 언제나 미리 주어져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생활 세계의 이런 성격을 후설은 지평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 경험은 언제나 세계가 지평으로 더불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평은 내적 지평과 외적 지평으로 구성되는데요. 내적 지평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관찰 도구나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외적 지평은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세계나 세계 지평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지평과 외적 지평을 합쳐가지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보게 되면 외적 지평이라고 하는 것과 내적 지평이 있는 거죠. 내적 지평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시점 같은 걸 말하는 것이고요. 외적 지평은 환경을 말하는 것이죠. 합쳐가지고 이것을 세계라고 부르고 세계 지평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그 지평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지평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된 객체 없이는 현실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개체 없이, 그러니까 개체가 의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체 없이 세계가 없고 세계 없이 개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또 굉장히 이제 독특한 세계 개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세계 개념이 이렇게 이제 세계와 개체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양자가 대등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클래스 게스라는 사람에 따르게 되면 후설의 개념에는 총체와 지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총체와 지평. 그래서 이제 총체라고 할 때는 그 총체라고 하는 일은 다의 기초로 해가지고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지평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일이 다를 앞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을 기초로 해서 묶어지게 될 때, 여러 가지 달을 기초로 해서 묶어지게 될 때 그 일을 총체라고 한다면, 지평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지평이 달을 앞서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에 앞서 있으면서 모든 다에 대해서 규정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지평이라는 개념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진료학에서는 신체가 다루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역시 이런 선험적 현상학이나 선험적 관념론의 이야기하고는 또 상당히 결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후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도를 볼 때, 지도를 보게 되면 내가 있는 곳을 좌표 0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지도를 보게 된다는 거죠. 혹은 우리가 내비게이션 같은 걸 생각해도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이제 주관인 거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거나 운전을 하거나 할 때는 내비게이션을 지도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죠. 이런 이제 그 지리학적 공간을 볼 때 내가 좌표 제로에 있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런 이제 추상적인 주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이제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평에 둘러싸여 있고 세계에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 신체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주관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각과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다 신체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던 고전적 현상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선험적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선험적인 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가 없는 의식이거든요.
심지어 온 세상이 다 사라지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절대의식인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절대적 의식, 이런 절대적 의식은, 현상학적 환원에 의해서 순화되어서 이렇게 이제, 발견된 것인데요. 이 이제 절대적인 의식은 자연 인과적 경험성의 기속성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선험적 주관성과 순수의식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일방의식은 이렇게 초월적인 절대자라고도 부를 수 있겠지만, 이 타방의식은 이 세계 내부에 있는 종속된 한 실제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의식을 우리가 다루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와 경험하고 있는 의식. 그래서 세계 내부에 종속되어서 신체적, 경험적 관계에 있는 의식, 이런 이제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가 선험적 주관성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 이런 이제 일상생활에 많이 가까워진 이야기인 거죠. 사실 신체적 경험과 관계할 때 의식이 실제적인 인간이나 동물의 의식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의식은 자연의 공간과 시간 속에 위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진료학이라든지 발생적 현상학이라든지 생활세계적 현상학 이렇게 오게 되면 선험적 현상학보다는 상당히 우리 상식과 잘 이렇게 이제 매치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런 모든 세상을 가로치고 벗어난 그러한 이제 존재가 아니죠. 시간 안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존재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순수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 속에서 실제하는 신체적 자아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러한 이제 신체를 토대로 한 사물 파악에는 심지어 1907년 강의까지 거슬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실 이야기들이 이제 후기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운,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이런 이제 그 공부도 후설에게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체라고 하는 것은 감각기관이죠. 이 감각한다는 건 뭐냐면 신체가 대상을 감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촉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시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게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 표면을 눈으로 만져봐가지고 눈으로 보아가지고 아는 것이 있고 만져봐서 느끼는 이제 알미 있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그냥 책상 표면에 이렇게 좀 매끈매끈하구나 이렇게 눈으로 아는 거하고 만져가지고 매끈매끈하는 거하고 좀 이렇게 이제 그 감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내 눈에 책상이 있다고 느끼지는 않는 거죠. 그러나 촉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느끼는 이런 이제 신체의 상태로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을 감성적 감각이나 제1차적 감각이라고 하고 촉각을 신체에 국소된 감각이라는 신체 감각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시각과 촉각을 이렇게 이제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체 감각이라고 하는 것, 지금 여기서 촉각을 이야기할 때 신체 감각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이것은 이제 신체 감각은 촉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감각군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성적인 느낌, 쾌감과 아픔, 전신을 관통, 충만한 쾌적감,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을 때 느끼는 불쾌감, 이런 이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감각군으로 신체 감각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신체 감각이 가치평가 작용이나 가치 구성의 소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이런 감각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완감, 장애감, 마비감, 해방감까지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이런 것이야말로 몸으로 느끼는 세계이자 체험의 세계인 것이고, 이런 이제 그 신체 철학, 요즘 몸의 철학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후설에게도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체험함과 감각함에서 신체는 세계 속에서 세계와 더불어서 자기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후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체에 의한 세계,
외계의 직접적 구체적인 소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체가 이런 감정과 의욕의 세계뿐만 아니라 지식에 대해서도 소재의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료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은 사실은 신체가 의지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모든 물질적 사물들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데 뭐 기껏해야 간접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신체는 직접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것이 바로 신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자아와 그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체는 굉장히 자발적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물들은 간접 자발적이고 기계적입니다. 하지만 신체는 직접 자발적인 거죠.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체가 자유로운 자아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서 후설은 키네스테제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키네스테제라고 하는 것은 바이인이라고 하는 분이 근육 감각에서 시사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육 운동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구 운동 예를 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죠. 안구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상을 잘 보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안구가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을 우리 시야의 중심에 놓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안구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이제 운동, 이 운동 속에 키네스테제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안구 운동에는 뭐가 있냐면 더 명확하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안구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향한 감각기관의 활동, 이것을 후설은 키네스테제라는 말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파악하려고 할 때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대상을 파악할 때 가장 적합한 조건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움직임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체의 자유로운 운동 능력이고요. 이런 이제 능력성 의식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키네스테제라고 하는 것은 이 히칸이라고 하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실천적인 능력성의 의식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인 거죠. 자기의 신체 기관들을 목표를 향하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비주제적인 의식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제화되고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능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논리적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가능성, 마음 먹으면 언제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가능성의 체계를 이런 이제 능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에게서 감성은 수동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후설에게서는 이런 이제 그 수용성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촉발이라고 하는 이런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키네스테제적 의식을 기초로 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각에도 우리가 어떤 이제 그 근본을 따져보게 되면 언제나 이런 키네스테제적 운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감각을 진료로 바꾸게 되면 진료 개념이 또 결정적으로 수정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획득된 키네스테제 운동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또 지평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지평이라고 하는 것도 신체의 키네스테제적 운동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경험을 대해간다는 것은 이 키네스테제적 운동을 해서 감각이 동원될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네스테제에 기반한 지평의 총체로서의 세계가 바로 나의 또 생활 세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선수로적인 경험입니다. 이 생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친숙한 일상적인 경험계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존재자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개가 이미 친수각에 수동적으로 앞서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수동적입니다. 수동적. 이 도크사라고 하는 것 있죠. 우리가 이런 아까 생활세계 이야기할 때 그 환원에 의해서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이 도크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아의 능동작용과 구별되는 수동적인 선수로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수동적 종합 이야기가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강의를 할 때는 개 짖는 소리가 안 들려요. 하지만 주의를 돌리게 되면 개 짖는 소리로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무슨 소리지 이렇게 해서 더 듣다 보면 개 짖는 소리가 이렇게 이제 그 파악이 되는데 내가 주의를 돌릴 때 개 짖는 소리로 파악이 되지만 그 이전에도 그냥 웅엉울렁거리거나 뭐 파각파각거리는 이런 소리로 그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안에도 내가 주의를 돌리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개 짖는 소리인지 몰랐지만 뭐야 개 짖는 소리였잖아 이렇게 하겠지만 그 전에도 이미 이제 그 소리들은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수동적인 근원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동적인 근원 세계에 우리 자아가 이제 시선을 거기에 향하게 되면 지각이 발생하게 되고 능동적인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동적인 근원 세계를 뭐라 부르냐면 우어 도크사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이제 선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바로 수동적 의식이 이미 선 구성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수동적 종합 덕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에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중요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수동적 종합이라는 개념인 것이죠. 이런 개념은 아주 천재적인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각의 어떤 이제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자아의 능동적 대상화 작용인 거죠. 근데 내가 능동적으로 지각하기 이전에 이미 수동적 의식에 의해서 선 구성하면서 수동적 종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유의해야 될 것은 바로 능동과 수동의 관계라는 거죠. 도대체 수동적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수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아가 능동적으로 작용하기 전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도 이미 수동적으로 의식이 되고 구성이 되고 종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려운 것이 바로 이제 종합이란 무엇인가? 자아의 능동작용이 사실 종합이었는데 주로 자아가 하는 것이 바로 종합작용이었던 거죠. 그럼 이 수동적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감각장애에서 세 개의 반점이 있는데 구체적인 대상의 색깔로 파악되기에 앞서서 이미 이제 통일성의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예를 들게 되는 거죠. 책상의 색깔로 파악되지는 않지만 이미 그 색깔이 다른 색과 구별되는 것으로 통일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것을 책상의 색깔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동일성을 가지고 이미 선 구성되어 가지고 종합되고 통일되어 있는 이것을 바로 근원적 도크사의 영역이라고 푸셀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통일체는 아직 본래적 의미에서의 대상은 아닌 거죠. 일단은 뭐 보라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밝혀진 것이 이것이 그 자체로 대상이 된 건 아니죠. 이 빨간색 노트구나. 뭐 이렇게 되게 될 때 이제 대상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동일성을 지닌 것은 어쨌든 빨간색이 모여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보라색은 아니잖아요. 다른 것과 구별되는 통일체라는 거죠. 그럼 이 통일체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여기 또 이제 내적 시간의식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의식의 영역에서 더 근원적인
수동적 종합의 신뢰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이렇게 이제 중요한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차원으로서 발생적 현상학이 여러 층계의 대상을 발생적으로 분석해 가지 않습니까? 뭐 도크사, 뭐 근원 도크사 하면서 이런 이제 발생적으로 시간적으로 분석할 때 맨 끝에 마주치는 것이 뭐냐면 근원적 시간 구성론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영역에서 이런 이제 그 동일성이라든지 통일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적으로 지속하는 것이고, 이 시간적으로 지속한다는 것은 아직 보유하고 있음의 작용을 기초로 해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유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뭐냐면 능동성 속에 있는 수동성이고, 수동적 능동적이고, 타지와 예지, 이게 이제 후설 시간 의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이제 순수 수동성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라고 하는 것은 파지적인 과거와 예지적인 미래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폭이 있는 현재인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후설학에서는 살아있는 현재, 흐르는 현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은 나중에 내적 시간 의식의 현상학을 공부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수동적 기반, 수동적인 것이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원초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성도 이름도 없는 영역인데 이것이 혼돈이나 단순한 뒤죽박죽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이 바로 이제 연합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어소시에이션인 거죠. 어소시에이션. 이것이 이제 그 수동적 기반과 연관된 매우 심층적인 이런 이제 이야기인 것이죠. 이 연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유사하고 동질적인 것들이 모아지거나 반복되면서 이질적인 것과 대비를 이루면서 윤곽을 형성하는 이런 이제 연합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자아의 능동적인 의미 부여 작용에 앞서서 저 내재적인 연합의 종합작용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의 통일적인 질서의 장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능동적인 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인상 상호 간의 친화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소연화 선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수동적 종합의 결과이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수동적인 겹침의 종합이라고 불렀던 거죠. 야,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되니까 우리가 선험적 현상학에서 생각했던 것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막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현대 철학자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하고 유의미한 이야기로 여겨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게 되는데요. 지금까지의 생활 세계를 도크사의 세계, 직접적 경험 세계로 봤는데 이제 이 생활 세계는 문화 세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차후에 우리가 문화 현상학이라고 하는 영역을 열 수 있는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문화란 자연과 대조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자연은 인간의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영역을 말하지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 작용에서 이루어진 형성체를 말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문화 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 세계로서의 생활 세계의 중심은 이제 구성자이자 주체인 인격체들인 거죠. 이 인격체들은 주위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주위 세계를 변형해가는 이제 주체로서의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문화 세계로서의 생활 세계 이야기를 하면서 문화 현상학을 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닦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화 세계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뭐냐면 근대의 수학적 과학의 세계를 생활 세계하고 구별하면서 그것을 뭐 이념을 덧씌운 거라든지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었는데 이렇게 해놓고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세계를 포함하는
문화세계를 생활세계라고 하니까 우리가 또 종래에 알던 생활세계하고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층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층으로 보자. 그래서 이제 문화세계를 생활세계와 층으로 보면서 1층과 2층으로 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하는 학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카 같은 경우에는 문화세계라고 하는 것은 지각된 세계에 의존하지만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세계는 지각된 세계의 기초에서 세워진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층에 이런 이제 지각된 세계, 2층에 이제 문화세계,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전히 이제 남아있는 이런 이제 그 논쟁점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후설의 이야기를 보게 되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험적 전회에서는 주관으로 전회를 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이념들 1권인 거죠. 순수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 1권. 이런 때는 이제 강력하게 이런 이제 주관으로 전해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발생적 현상학, 수동적 종합, 생활세계적 현상학, 시간의식의 현상학, 이런 걸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객관으로 전해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객관으로의 전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 고유한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이념화도 없고, 뭐 수학적, 자연과학적 그런 이제 세계관도 없고, 아무런 이름도 붙여지지 않고, 타인의 어떤 이제 의사소통적인 관계도 없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나에게만 통용되는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를 굉장히 중시했다는 거죠. 이것을 논리적 작용의 가장 시원적인 주춧돌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후설의 본래 목표는 현상학적 선험 철학이었다는 거죠. 생활세계는 여기에 이르는 길목으로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활세계라고 하는 것은 종착점이 아니라 통과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생활세계도 다른 모든 존재와 마찬가지로 선험적 주관의 이성작용에 의해서 구성된 의미 구성체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사실은 이제 이런 현상학적 선험 철학인 것이죠. 근데 후설 자신도 의식 체험이면서도 의미 부여적이지 않은 의식 체험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발생적 현상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근원적 수동성, 기능하는 영합, 어소시에이션, 근원적 시간의식, 내적 시간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근원적 수동성의 지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선험 철학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선험적 현상학,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오늘 우리가 많이 논했던 것들은 거리로 가기 위한 하나의 종착점인 것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긴 나타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부각하는 학자가 있죠. 란트그레베 같은 분이죠. 자, 그래서 주관의 능동적 구성작용의 최하 단계가 수동적 구성이라고 하는 사실, 큰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절대적으로 구성하면서 있는 선험적 생이라고 하는 것은 데카르트적인 에고 코기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험적 생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동적 구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 생이 겪게 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관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이성이 뚫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 후설의 현대성이 있는 거죠, 벌써. 이런 것들 우리 현대 철학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개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전숙 교수님은 후설의 사유는 선험적 관념론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선험적 관념론은 그의 철학의 전모가 아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준 것이 그의 진료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현상학자들 가운데 여러 해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현상학이 마치 두 얼굴을 가지는 것처럼 이렇게 선험적 관념론과 진료가 이렇게 이제 진료학이라고 하는 두 얼굴이 있다고 보는 분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원래 후설의 이야기처럼 선험적 현상학이 가장 궁극적이고 다른 것들은 거기 가기 위한 여러 갈래의 길들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보는 분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될 때 후설이 말하는 구성, 콘스티튜치온도 또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칸트의 주관이 진료를 마음대로 지어짓는 구성, 콘스트럭지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개념의 그런 콘스트럭지온에 대해서 후설을 계속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콘스티튜치온은 리스티튜치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현존하고 있는 것이 주관에 의해서 재정립되고 재현된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동적 종합에 의해서 선 구성된 질서를 그대로 리스티튜치온한 것이 바로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관은 임의로 의미를 구성할 수 없다. 구성작용은 문제가 되고 있는 대상의 본질에 대해서 의존적이다. 야,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주관과 객관 가운데 객관이 오히려 더 우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이제 그 모습도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야, 후설하면 선언적 주관성 아니냐? 여기에 포인트가 주어진 것이 아니냐? 선언적 주관성이 어쩌지 못하는 객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객관이 우선이었고 객관적으로 구성된 것을 주관이 재구성하는 재정립하는 걸로 보이는 그런 이제 면모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전숙 교수님 이런 점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성에 대한 감성의 우위, 이걸 뭐라 말하냐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해의 전도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란트그레베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코페르니쿠스적 전해가 뭡니까? 태양이 지구를 도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근대의 어떤 이제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대상을 구성하더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더 대상 쪽에서 먼저 구성된 것을 선구성된 질서를 주관이 따라가지고 재구성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해의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험적 전환에서 주관회로 전해를 했지만 소위 말하는 후기 사상에는 객관회로의 전해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바로 선험적 관념론이라고 하는 것은 노에시스를 강조하는 거죠. 노에시스와 진료로 갈 때 노에시스를 강조하는 것인데 노에시스가 진료를 지배했는데 사실은 이제 한전숙 교수님 보시기에는 생활세계 현상학은 진료가 노에시스를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것을 넘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까지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뭐 현상학을 고전적 현상학을 뒤집어 버리는 이제 그러한 이제 주장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 후설의 생활세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양의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생활세계의 주체가 신체고 신체라는 것이 양의적이기 때문에 생활세계가 양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체는 외적으로 볼 때는 연장을 가진 거죠. 그리고 이제 시공간적이고 연장을 가진 것이고 방위의 중심으로서 이런 이제 그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신체도 내적으로 볼 때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나죠, 나. 자유롭게 움직이는 지각이자 난 거죠. 그래서 신체라고 하는 것은 코기티의 주체하고는 좀 구분되는 거죠. 이것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키네스테제적 운동 능력성의 주체로서의 신체적 주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선험적 주관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체가 감각하고 체험하는 세계는 노예마로서의 의미의 세계가 아니라 체험된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신체의 양의성이 생활세계의 양의성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이 생활세계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주관이 사는 세계죠. 그래서 이것은 코기토의 정립작용에 의해서 구성된 의미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생활세계, 이것은 바로
그 비주제적으로 사고되지 않고 수로가 주어지지 않고 어떤 근원적 경험 속에 이미 존재하는 것. 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인 거죠. 바로 선수로적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명시적이지 않은 잠재적인 정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나 자신도 이런 생활 세계의 신체 주관으로서 그 세계에 귀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너, 우리, 타인을 요구하면서 공동주의 세계라고 하는 이런 이제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 하이데거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특히 존재할 시간에 하이데거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세계 현상학. 오늘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선험적 주관성에 대해서 그 자리에 신체적 주관성이 대체되는 체계가 바로 이 생활세계 현상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험적 주관성에서 신체적 주관성으로. 네, 오늘 우리가 생활세계적 현상학이라고 하는 이런 후설의 그런 이제 그 현상학을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이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하이데거, 메를로 퐁띠 이런 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풍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런 현상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우리 영상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